하나뿐인 딸과 사위가 제 건물에 12억짜리 빚을 몰래 잡아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희입니다. 올해 61살이고요.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벌인 싸움에 관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지만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교직 생활 30년 동안 모은 퇴직금과 남편 보험금을 합쳐서 해운대 중동에 3층짜리 상가주택을 샀죠. 1층은 영희서점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3층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2층은 비워뒀는데 언젠가 딸이 필요하면 쓰라고 남겨둔 공간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봄날 오전이었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서점 창가에서 신간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외동딸 지혜였어요. 35살인데 5년 전에 이혼하고 나서는 혼자 살았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낯선 남자가 지혜 옆에 서 있었거든요. 키가 180cm는 좋게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였고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혜는 이혼 후 연애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엄마한테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 사람이랑은 정말 잘 맞아요.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강태훈입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의 태도는 완벽했어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더니 자기 회사 소개 자료까지 보여줬죠. 저희 회사가 작년에 매출 50억 정도 됐고요. 제가 그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들입니다. 심지어 금융자산 증명서까지 준비해 왔더라고요. 어머님께 신뢰를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뭐랄까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딸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행복한 얼굴이었거든요. 그래, 우리 지혜 이제 행복할 수 있겠네. 결혼식은 한 달 후에 조촐하게 치렀어요. 태운 쪽 하객이 1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물어보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말이 마음을 아프게 했죠. 이 사람도 참 외로웠겠구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어요. 부부가 함께 서점에 왔는데 태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2층 빈 공간 있잖아요. 저희가 거기서 살면 안 될까요? 얼마든지 그래. 전세라도 받으려고?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월세 드릴게요. 그리고 지혜도 서점 도와드릴 수 있고, 저도 이 동네에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을 하나 차리려고 하거든요. 솔직히 반가웠어요. 딸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월세는 무슨. 그냥 들어와서 살아. 엄마가 오히려 외롭지 않아서 좋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건물에서 살게 됐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좋았어요. 태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게 커피를 타다 줬어요.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서점에 무거운 책박스가 배송되면 태훈이 먼저 나서서 날랐죠.
지혜는 서점 회계를 정리해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세금 신고를 이렇게 하시면 너무 많이 내게 돼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딸 옆에서 사는 게 이렇게 편하고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3층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태훈이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건물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나 싶었지만 부동산 일을 하니까 관심이 있나 보다 생각했죠. 글쎄, 한 15억? 요즘 해운대가 많이 올라서 17억쯤 되려나? 태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현재 시세가 23억입니다. 제가 전문가니까 정확해요. 그렇게나 올랐어?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지혜가 상속받을 때 세금이 거의 8억 가까이 나와요. 8억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8억이나? 네, 상속세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지금 생전증여를 하시면 세금을 3억으로 줄일 수 있어요. 5억을 아끼는 거죠. 지혜도 거들었어요. 엄마, 태훈이 말이 맞아. 이런 건 미리 준비해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일단 세무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제가 아는 세무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며칠 후에 태훈이 세무사를 데려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죠. 어르신, 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복잡한 세법을 설명하면서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여기 동의서에 서명만 하시면 1차 상담이 완료됩니다. 안경을 쓰고 서류를 봤지만 전문 용어 투성이라 이해가 어려웠어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는 거겠지. 그냥 딸과 사위를 믿고 서명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태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커피가 끊겼고 사무실 일이 바빠서라며 자주 외출했죠. 지혜도 예전처럼 서점을 돕지 않았어요. 지혜야,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태훈이가 사업 확장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뭔가 이상했지만 부부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우편함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안내라는 서류를 발견했죠. 이상했어요. 본인이 신청한 적이 없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다음날 아침 일찍 등기소로 갔습니다. 제 건물 등기부등본 좀 떼주세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 줬는데 그걸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12억 원, 채권자 대신금융대부 주식회사. 손이 떨렸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건물에 12억짜리 빚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등기소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겨우 서점까지 걸어왔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서명한 서류가. 설마 그게 한 달 전 세무사가 가져온 서류가 떠올랐어요. 그게 근저당 설정 동의서였을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태훈이가, 우리 사위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법무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소유자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혹시 최근에 건물 관련 서류에 서명하신 적 있으세요? 한 달 전에 세무사가 와서 증여세 절세 상담 서류라고. 법무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서류를 직접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아마도 그게 근저당 설정 동의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마치 100년처럼 느껴졌어요. 2층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없었죠. 핸드폰으로 지혜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태훈에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9시쯤 됐을까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태훈이 술 냄새를 풍기며 올라오고 있었죠. 3층 계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훈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어머님, 지금 피곤해서요. 내일 얘기해요.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해요. 우리 건물에 근저당이 잡혀 있던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태훈의 표정이 순간 굳더니 이내 웃음을 지었어요. 아, 그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제 사업 운영자금 때문에 잠깐 설정한 거예요. 곧 풀어드릴게요. 잠깐이요? 12억짜리가 잠깐이에요?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웃들 다 듣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혜는 이거 알아요? 지혜도 동의했어요. 가족끼리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태훈이 저를 밀치고 2층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3층으로 올라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안 돼. 지금은 정신 차려야 할 때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엄마야. 우리 만나자.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목소리를 가라앉혔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 해. 안 그러면 엄마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1시간 후 서점 근처 카페에서 모녀가 마주 앉았습니다. 지혜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해? 설명 좀 해봐. 엄마 건물에 왜 12억 빚이 있어? 지혜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태훈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 처음엔 3개월만 빌린다고 했어. 근데 사업이 꼬이면서 그래서 내 엄마를 속인 거야? 내가? 엄마, 지금 태훈이 상태가 안 좋아.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해. 이대로 가면 우리 다 끝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 끝나긴 뭐가 끝나. 당장 그 근저당 풀어. 안 그러면 엄마가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지혜의 표정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더니 영상을 보여줬어요. 한 달 전 세무사가 방문했을 때의 영상이었죠. 화면 속에서 제가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이게 뭐야? 나 이런 말 한 적 없어. 엄마 영상에 다 나와 있잖아. 엄마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졌어. 병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사기였던 거예요. 카페를 나와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예전 학교 동료인 박 선생님이었어요. 영희야, 다음 주 동창회 오지? 그분께 모든 사정을 털어놨어요.
한참을 듣고 계시던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내 조카가 변호사야. 형사 전문인데 한번 상담받아봐. 내가 연락해 줄게. 이틀 후 서면의 한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박준영 변호사님이 맞이했습니다. 최영애 선생님이시죠? 이모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서류를 전부 내놨죠. 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그 영상까지. 박 변호사님이 한참을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상당히 교묘하게 짰네요. 근저당 설정 동의서 영상까지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질 수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증명해야 할 건 사기예요. 강태훈이 처음부터 선생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요? 강태훈의 과거를 파헤쳐야 합니다. 이런 수법을 쓰는 사람이 처음일 리 없어요. 박 변호사님이 사설 탐정을 소개해 줬어요. 2주일간의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태훈, 본명은 강민수. 2018년 인천에서 과부를 상대로 유사수법 사기, 집행유예. 2020년 대전에서 독거노인 대상 부동산 사기, 합의 후 무혐의. 현재 대신금융대부의 실소유주. 더 충격적인 건 지혜의 역할이었어요. 2년 전부터 태훈과 내연관계였고 제 재산 규모를 미리 파악한 뒤 우연한 만남을 연출한 거였죠. 모든 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며칠을 울었어요. 하지만 이제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전략을 제시했어요. 선생님, 지금 정면 대응하면 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정적 증거예요. 무슨 증거요? 상대방이 선생님을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역이용합니다. 선생님이 진짜 치매 환자인 것처럼 연기하세요. 치매 연기요? 네. 그들이 방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이 우리는 건물을 완전히 넘기려는 그들의 다음 수를 기다려요. 현장에서 잡아야 합니다. 고민 끝에 동의했어요. 알겠습니다. 해보죠. 그날부터 제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최영희, 너는 이제 배우야. 아카데미상 받을 각오로 연기해야 해. 첫 단계는 가벼운 건망증부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엄마, 수요일이잖아요. 아, 그래. 화요일인 줄 알았네. 서점에서도 연기를 이어갔어요. 단골 손님이 왔는데 일부러 책 위치를 못 찾는 척 했죠. 아이고, 이 책이 어디 있었더라? 여기? 아니네. 잔돈도 일부러 잘못 줬어요. 할머니, 잔돈이 2,000원 모자라요. 어머, 그래. 미안해요. 요즘 계산이 잘 안 돼서. 일주일쯤 지나니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영희 씨가 요즘 좀 이상하던데? 그러게,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아. 2단계는 생활 습관을 흐트러뜨렸습니다. 3층 집안을 일부러 어질러 놨어요. 설거지를 며칠씩 안 하고 쓰레기도 그냥 쌓아뒀죠. 며칠 동안 같은 옷을 입었고 머리도 감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2층에서 지혜가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지내세요? 청소도 안 하고. 피곤해서. 청소는 나중에 할게. 지혜가 코를 막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씻으셔야죠. 냄새 나요. 그래, 미안하구나.
3단계는 본격적인 혼란 증세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2층에서 태훈이 출근하려는데 3층에서 내려갔어요. 저기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태훈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태훈이잖아요. 지혜 남편. 아, 그래요? 태훈. 맞다. 태훈과 지혜가 눈빛을 교환하는 걸 봤어요. 드디어 저 할매가 진짜 맛이 간 것 같아. 그런 표정이었죠. 하지만 제 옷 안주머니에는 박 변호사님이 준비해준 초소형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단추처럼 생긴 특수 녹음기였어요. 매일 밤 녹음된 파일을 박 변호사님께 전송했죠. 2층에서 들리는 태훈과 지혜의 대화가 전부 녹음됐습니다. 여보, 저 할매 진짜 치매에 맞는 것 같아. 오늘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 그럼 다행이지. 이제 슬슬 건물명에 넘기자. 치매 진단서는? 그거야 뭐 김 세무사한테 다시 연락하면 되지. 가짜 병원 진단서 만들라고. 결정적인 대화였어요. 며칠 후 태훈이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고 있는 척했어요. 어머님,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봤어요. 병원? 네, 치매 전문 병원인데 거기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나, 왜? 어머님 요즘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빨리 치료 시작해야 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요즘 머리가 이상해. 가볼게. 태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드디어 걸려들었구나라고 말하는 듯한 비열한 미소였어요. 다음날 태훈이 데려간 곳은 해운대 실버메디컬 의원이었습니다. 50대 남성 김원장이 반겼어요.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대통령? 누구더라? 겨우 5분 정도 형식적인 질문을 하더니 김 원장이 바로 컴퓨터로 진단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이 살짝 보였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소견,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 법정 대리인 필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5분 진료하고 치매 진단이라니. 정말 대단하네. 진단서를 받아든 태훈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머님 재산 관리는 저희가 해드릴게요. 일주일 후 택배로 법원 서류가 도착했어요. 성년 의견 개시 심판 청구라고 적혀 있었죠. 박준영 변호사님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드디어 움직였어요. 예상대로네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들이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때까지요. 한 달 후 법원 신문 기일이 잡혔습니다. 박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어요. 판사 앞에서도 완벽한 연기를 이어갔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영이요. 지금 몇 살이세요? 60. 아니 일은? 잘 모르겠어요. 판사가 지혜와 태훈을 가리켰어요. 저분들은 누구세요? 우리 딸이랑. 저 사람은 누구더라? 판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심각하시네요. 결국 성년 의견 개시 결정이 내려졌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태훈이 지혜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됐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녹음기가 그 말까지 또렷하게 담았죠. 후견인 자격을 얻은 태훈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서점 통장에서 3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명목은 병원비였죠. 통장 정리를 하다가 발견했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야 해. 며칠 후 태훈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건물을 내놨어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창문에 붙은 전단지를 봤죠. 해운대 상가주택 금매 마이너스 시세 23억 매도가 17억.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께 즉시 사진을 전송했어요. 변호사님, 본격적으로 매각을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도 준비할게요. 선생님은 계속 연기만 잘해주세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2층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살짝 내다보니 태훈이 누군가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김 사장님, 이 건물 정말 좋죠? 1층은 수익형 상가고 해운대 해변까지 도보 5분입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건물을 둘러보면서 물었어요. 건물주는 어디 계신데요? 3층에 계시는데 치매가 심하셔서 제가 후견인으로 대리합니다. 법원 결정문도 다 있어요. 그래도 한번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태훈이 3층으로 올라왔어요. 어머님, 손님 오셨어요. 우리 집 사고 싶다는 분이에요. 집을 판다고? 네, 어머님 병원비도 필요하고 해서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2층으로 내려가니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네, 건강해요. 김 사장이 태훈에게 말했죠. 계약금 1억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본계약 하시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날 밤 2층에서 태훈과 지혜가 술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녹음기를 켜놨죠. 17억 받으면 12억 빚 갚고 5억 남네. 우리 반반 나누자. 각자 2억 5천씩. 근데 엄마는 어떻게? 요양원 보내면 되지.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해. 나머지는 우리가 쓰는 거야. 그래. 이제 다 끝났네. 모든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영 변호사님께 파일을 전송했어요. 변호사님, 결정적인 녹음 나왔어요. 완벽합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하면 됩니다. 박 변호사님은 즉시 2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 법원의 후견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둘째, 경찰의 사기, 사문서 위조 고소장 접수. 동시에 부산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MMSE 검사, MRI 촬영, 혈액 검사까지 전부 했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환자분, 치매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인지 기능 테스트 결과도 정상 범위고요. 뇌 영상에서도 이상 소견 없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기뻤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 본계약 날이 다가왔습니다. 태우는 법무사 사무실을 예약했고 김 사장도 준비가 됐다고 연락이 왔죠. 계약 당일 아침이었어요. 태훈이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옷 좀 갈아입으세요. 오늘이 무슨 날이더라? 계약하는 날이잖아요. 어머님도 가셔야 해요.
평소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알았어. 법무사 사무실로 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태훈이 지혜에게 말했어요. 오늘만 넘기면 진짜 끝이야. 떨려. 근데 엄마 표정 봐. 완전히 나갔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후견인은 나니까.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김 사장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럼 계약서 작성하시죠. 법무사가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태훈이 펜을 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경찰 3명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수 씨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태훈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무슨 소리야? 뒤이어 박준영 변호사님이 들어왔고 제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갔죠. 태훈이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제가 차갑게 웃었어요. 강민수 씨, 아니 태훈 씨. 제가 치매 환자로 보였나요? 무슨 소리를. 박 변호사님이 노트북을 열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태훈과 지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어요. 17억 받으면 우리 반반. 엄마는 요양원. 이제 다 끝났네. 태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해운대 실버메디컬 김 원장의 자필 진술서입니다. 당신이 50만 원 주고 허위 진단서를 의뢰했다고 자백했어요. 박 변호사님이 서류를 내밀었죠. 그리고 이건 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정식 진단서입니다. 최영희 선생님은 치매가 아닙니다. 경찰이 태훈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지혜야. 밖에서 지혜도 경찰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저를 봤어요. 엄마, 미안해. 나 어쩔 수 없었어.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내 엄마를 팔아넘기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최지혜 씨도 사기 방조 및 친족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딸이 끌려가는 모습을 봤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이미 지난 몇 달 동안 눈물은 다 흘렸으니까요. 체포 다음 날부터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딸과 사위, 친모 상대로 12억 사기. 치매 연기로 사기꾼 검거한 60대 여성. 기사가 나가자 서점으로 취재 요청이 쇄도했어요. 전부 정중히 거절했죠. 죄송합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인터뷰 못하겠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강태훈, 아니 강민수의 과거가 속속 드러났어요. 본명이 강민수였고 전과 이범이었죠. 2018년 인천에서 60대 과부를 상대로 똑같은 수법을 썼어요. 당시 피해자 박모 씨는 아파트를 빼앗기고 현재 요양병원에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대전에서 70대 독거노인을 속였죠. 피해자 김모 씨는 상가 건물을 잃고 현재 무연고 요양원에 계셨어요. 박 변호사님이 두 분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선생님, 이분들도 같은 수법으로 당하셨어요. 증인으로 세우면 강민수의 상습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분들 원한도 함께 풀어드려야죠. 해운대 실버메디컬 김 원장도 구속됐습니다. 그는 강민수에게 매번 50만 원씩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왔다고 자백했어요. 김 세무사로 소개됐던 사람도 잡혔죠.
알고 보니 세무사가 아니라 보험 설계사 출신이었습니다. 강민수 조직의 일원으로 서류 위조 전문가였어요. 대신금융대부라는 회사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강민수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였죠. 12억 근저당은 실제 대출이 아니라 건물을 헐값에 팔기 위한 장치였던 겁니다. 검찰은 강민수를 조직적 노인 대상 사기단 주범으로 기소했어요. 지혜는 사기 방조 및 친족 사기로 함께 기소됐죠. 첫 공판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15부.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어요. 피고인석에 강민수와 지혜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민수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수척해 보였어요. 지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강민수, 피고인 최지혜,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강민수의 변호인이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합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최영희 씨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거래였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강민수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강민수의 과거 범죄 기록이 떴어요. 인천 사건, 대전 사건의 수법이 오늘과 똑같았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노인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17억 받으면 우리 반반. 엄마는 요양원. 법정에 강민수와 지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가 얼굴을 감쌌어요. 검사가 계속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해운대 실버메디컬 김 원장의 자백 조서입니다. 피고인이 50만 원을 주고 허위 진단서를 의뢰했습니다. 이것은 부산대병원의 정식 진단서입니다. 피해자는 치매가 아닙니다. 강민수의 변호인이 반론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서명하고 동의한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웃었습니다. 그 영상이야말로 기망행위의 증거입니다. 피해자를 속여서 받은 동의는 무효입니다. 재판장이 증인 신문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증인은 인천 사건 피해자 박모 씨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입장하신 70대 할머니였어요. 증인, 피고인을 아십니까? 압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제 아파트를 잃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당하셨습니까? 자기가 제 아들 친구라고 접근했어요. 그리고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서류에 서명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아파트 매매 동의서였어요. 강민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두 번째 증인은 대전 사건 피해자 김모 씨였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제 조카 친구라고 와서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게 해줬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고 건물을 빼앗겼습니다. 두 분의 증언이 끝나자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죠.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 피고인 강민수를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딸이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날입니다. 올해 봄이었어요. 피고인의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하지만 딸이 행복해 보여서 믿었습니다.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까? 건물에 근저당이 잡힌 걸 알았을 때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왜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직접 서명한 서류가 있었고, 동의 영상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치매 연기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상대가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인, 피고인 최지혜는 증인의 친딸입니다. 어떤 심정이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배신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건 제가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자책감이에요.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했죠.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강민수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어요. 울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한 건 더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선고 공판 날이 왔습니다. 선고 공판 날 아침이었어요. 거울을 보며 옷깃을 여몄습니다. 오늘로 끝이야. 이제 정말 끝이 나는 거야. 법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부산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법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도 보였어요. 박준영 변호사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죠? 네, 변호사님. 이제 마지막이네요.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법정에 들어서니 강민수와 지혜가 이미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강민수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지혜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 피고인 최지혜, 일어서시오. 둘이 일어섰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4건의 노인 대상 사기를 저질렀다.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딸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가족관계까지 파괴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 강민수에게 사기, 사문서, 위조, 조직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강민수는 아무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피고인 최지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지혜가 온몸을 떨었어요. 피고인은 친모를 상대로 한 사기에 가담했다. 이는 가족 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공범의 회유에 따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이에 피고인 최지혜에게 사기 방조 및 친족 사기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지혜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단 집행유예 기간 동안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김 원장, 그 가짜 의사였죠. 피고인은 의사 자격을 악용하여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는 의료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에 피고인 김모에게 허위 진단서 작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사 면허 정지 1년을 선고한다.
모든 선고가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퇴정하고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기자들이 저에게 몰려들었지만 박 변호사님이 막아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인터뷰 없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지혜가 경호를 받으며 나왔어요.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지혜가 저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죠. 엄마, 엄마,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은 아직 딸을 마주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법원을 나와 택시를 잡아탔어요. 해운대 중동으로 가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서점 앞에 내려 문을 열었어요. 며칠 동안 문을 닫아뒀더니 먼지가 쌓여 있었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날 저녁 박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야, 판결 소식 들었어. 수고했어. 고마워요, 선생님. 선생님이 조카 변호사 소개해주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일단 좀 쉬려고요. 전화를 끊고 3층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 바다가 고요했어요. 별이 총총하게 떠 있었죠. 여보, 당신 봐요. 내가 우리 재산 지켰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날 때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생각났어요. 여보, 우리 딸 잘 부탁해요. 그리고 당신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판 내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여보, 미안해요. 딸을 제대로 못 키웠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냈어요. 선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점을 다시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죠. 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기사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도 조심하게 됐어요. 사람들의 위로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서점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멈칫했어요. 지혜였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엄마, 무슨 일로 왔어? 엄마,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거절하려다가 지혜의 눈을 봤어요. 예전과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죠. 들어와. 3층으로 올라가자. 3층 거실에서 차를 내왔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태훈이가 그런 사람인 줄. 근데 알게 됐을 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팔아넘긴 거야? 지혜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겁쟁이였어요. 태훈이가 무서웠어요. 제 약점을 너무 많이 쥐고 있었고, 무슨 약점? 제가 예전에 카드 빚이 좀 있었어요. 2천만 원 정도. 태훈이가 그걸 갚아줬어요. 그 대신에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엄마 재산 정보를 넘기라고 한 거구나. 지혜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나 너무 부끄러워요. 거울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싫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야, 응? 엄마가 너를 용서한다는 건 아니야.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엄마. 하지만 너는 내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지혜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진짜 고마워요. 지금부터 제대로 살아.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네, 엄마. 꼭 그럴게요. 지혜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통장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에요.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가져가. 엄마, 넌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 해. 엄마 돈은 필요 없어. 지혜가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알겠어요, 엄마. 제가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지혜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가끔은 괜찮아. 지혜가 환하게 웃었어요. 5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지혜가 나간 후 한참을 창밖을 봤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점은 예전보다 더 활기를 띠었어요. 사건 이후로 오히려 손님이 늘었죠. 용기 있는 사장님의 서점에서 책 사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서점 한켠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노인 재산 지키기 상담소, 무료 상담이었어요. 박준영 변호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법률 상담을 해주셨죠. 선생님,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게 하려면 노인분들이 스스로 알아야 해요. 맞아요, 변호사님.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더 생기면 안 되니까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어르신들이 찾아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우리 사위가 자꾸 집 명의를 바꾸라고 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데 믿어도 될까요? 요양원 계약서를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고 박 변호사님이 법률 자문을 해줬죠. 몇 건은 실제로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도 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재산 지켰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어느 날 인천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모 씨, 강민수의 첫 번째 피해자였죠. 최 선생님, 저 박모예요. 재판 때 증인으로 섰던. 아, 네. 기억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제 억울함을 풀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증인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일주일 후 박모 씨가 부산까지 찾아오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오셨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 마음이에요. 작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건네셨어요. 열어보니 손뜨개 목도리였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심심할 때마다 뜨개질을 했어요.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용기 내주셔서 저도 다시 살 힘이 생겼어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죠. 박모 씨가 돌아가신 후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구나. 그해 겨울이었어요. 지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왔죠.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어머, 벌써 크리스마스네.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머플러였어요. 제가 직접 뜬 거예요. 봉사활동하면서
어르신들께 뜨개질을 배웠어요. 그래, 고맙다. 엄마, 저 요즘 복지관에서 일해요. 정규직으로 채용됐어요. 정말 잘 됐네. 노인분들 돌보는 일이에요. 제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혜의 눈빛이 맑아져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네, 엄마.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모녀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죠. 지금은 2025년 가을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서점은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고 상담소도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지혜는 복지관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와 안부를 묻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강민수는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어요. 면회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갈 이유도 갈 마음도 없죠. 오늘도 서점 창가에 앉아 바다를 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가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든 일이 밀려와도 언젠가는 밀려가죠. 중요한 건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도와주세요. 혼자 싸우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끝까지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